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인생의 체급을 바꾸는 방법을 담은 특별한 책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목,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 지은이 이하영, 펴낸 곳은 토네이도입니다. 저자는 한겨울에 방 안에서 입김이 나올 정도로 가난했던 흙수저 출신에서 대한민국 상위 1%의 부를 이룬 의사이자 인생 멘토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수학과 물리를 좋아해서 포항공과대학교에 입학했지만 우연히 연극 동아리에서 의사 역할을 맡으면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20살, 그에게는 수중에 있는 몇천 원이 전부였지만 그는 재수를 결심하고 고등학생 과외를 병행하면서 결국 의대에 합격합니다. 졸업 후에 삼성 서울병원에서 전문의를 취득하고 10억 원의 빚을 지고 병원을 개원하며 수많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현재 그는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를 넘어 사람의 삶을 치료하는 의료 인문학자로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큰 울림을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가난했던 시절에도 꿈만은 가난하게 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꿈에 도전하기 위해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운명을 바꾸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자신을 만든 20살의 나를 가장 존중한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책은 그가 젊은 날에 가난과 뜨거운 노력을 부와 성공으로 바꾸기까지의 과정과 노하우를 담고 있습니다. 내 삶에 대한 확신이 극적인 변화의 시작이었다고 전하면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대중과 멀어져라. 좋은 결과에 대한 당연함을 허락하라.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서 이용해라. 역이용하라 등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무의식을 감사, 부, 성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자는 또 인생을 운동 경기의 체급에 비유하면서요. 자신의 체를 만들어서 인생의 체급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어요. 저자는 당신의 체급은 무엇인가? 어떤 체급의 챔피언인가? 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지면서 각자가 가진 강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체급을 올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또 이 책에는 몸으로 읽는 독서법, 시간, 공간, 인간을 리셋하는 비밀, 돈에 시간의 가치를 담아라 등등 저자만의 새로운 관점과 특별한 성장 방법이 가득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열심히라는 중독에서 벗어나라는 강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열심히 대신 충실히 시간을 보내고 나아가 즐겁게 살면 최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20살은 어땠습니까? 그때의 나에게 아쉬움이 남는다면 이 책을 통해서 먼 훗날 미래의 당신이 지금의 당신을 가장 존경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본문 살펴보고요. 클로징 때 다시 뵙겠습니다. 수술복을 입으면 수술하게 된다. 나는 20살에 잘 다니던 포항공대를 그만두고 재수생이 되었다. 1학년 기말고사를 앞둔 어느 날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극반 동아리에 정신과 의사역도 영향을 준 것 같았다. 3개월을 의사처럼 생각하고 말과 행동을 하다 보니 연극이 끝나도 그 느낌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 1학기를 마치고 학교를 그만두고 재수를 시작했다. 걱정하실 게 뻔했기 때문에 어머니께는 말씀드리지 않았다. 어머니는 내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학비도 거의 들지 않고
기숙사비도 저렴한 학교에 들어가 무척 대견해 하셨다. 당시 공과대학은 포카서였다. 포항공대, 카이스트, 서울대 순으로 대학 순위가 매겨졌다. 그곳에 입학한 나는 어머니에게 큰 자랑거리였고 나 역시 학창시절을 선물로 드린 것 같았다. 어린 시절에 큰 숙제를 끝낸 기분이었다. 그 이후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었다. 처음으로 나 스스로 인생의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혼자 선택한 길은 내가 책임지고 나가고 싶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내가 참 대단하다. 수중에는 몇천 원밖에 없었다. 막막했다. 재수를 결심했지만 돈이 없었고 책도 없었다. 잘 곳도 마땅치 않았다. 돈도 벌어야 하고 책과 참고서도 사야 했으며 당장 고시원도 구해야 했다. 고등학교 때 3년간 다닌 독서실이 보였다. 그곳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 고시원을 얻었다. 월 18만 원에 밥까지 주는 고마운 고시원이었다. 다음 날 눈에 보이는 전봇대마다 과외 전단지를 붙였다. 당시는 지금처럼 단속이 심하지 않았다. 전봇대마다 빼곡히 과외 구함이라는 전단지가 붙어 있었다. 그 사이를 비집고 나의 삐삐 번호를 붙였다. 그리고 나는 국제시장으로 향했다. 당시 국제시장은 없는 게 없는 곳이었다. 대한민국에서 못 구하는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한 물건들이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수술복 2벌을 샀다. 위아래로 헐렁하게 입을 수 있는 색이 바랜 청록색의 수술복이었다. 그리고 그 옆집에 가서 의사 이하영을 주머니에 새겨 넣었다. 그 옷을 입고 재수를 했다. 나는 추리닝을 입지 않았다. 재수하면 떠오른 그 옷 대신 나는 수술복을 입고 책상에 앉았다. 3년의 학창시절을 보낸 독서실 자리에서 수술복을 입고 재수를 시작했다. 그때의 내가 종종 떠오른다. 고시원에서 4시 50분에 일어나 책을 펴고 공부했다. 아침밥이 나오는 7시가 되면 조그마한 휴게실에 앉아 김치와 계란 프라이, 밥을 비벼 먹었다. 그리고 독서실에 앉아 12시간을 공부했다. 점심 먹을 돈은 없었다. 저녁 8시가 되면 과외를 하러 갔다. 고3 학생을 가르치며 나도 공부했다. 재수한다는 말은 도저히 하지 못했다. 학생들을 과외하며 같은 수능을 준비했다. 당시 독서실에서 수술복을 입고 공부하고 있으면 비슷한 또래의 재수, 삼수생들이 말을 걸었다. 의사세요? 어느 병원에 계세요? 전문의 시험 준비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다. 그때마다 나는 답했다. 네, 맞아요. 대학병원에 있어요. 그러고는 수학의 정석을 펼쳤다. 나는 확신이 있었다. 내 삶에 대한 믿음. 10년 뒤 펼쳐질 의사 모습이 나에게 비치고 있었다. 그 모습을 가슴에 품고 공부했다. 매일 상상하며 지내다 보니 마치 그 모습이 어제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미래의 상상이 나의 기억으로 변하고 있었다. 미래를 기억하는 힘. 미래를 알 수 있는 알미 있다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요. 내가 한 유튜브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다.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원하는 것을 진심으로 이룰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잘 없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인 것이다. 미래를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 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바로 기억이다.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기억이 있다는 의미다. 오늘 저녁에 어떤 메뉴를 먹었는지 아는 것은 그 시간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알은 기억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잘 알고 있다. 과거는 기억을 통해 인식되는 내면의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미래는 무엇일까?
미래는 상상을 통해 인식하는 마음속 이미지다. 상상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는 미래의 이미지를 펼쳐낸다. 내가 꿈꾸었던 삼성 서울병원의 인턴 레지던트 모습이 상상이다. 하지만 상상이 일상이 될 때 상상은 기억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그 상상은 알미 되고 나에게 항상 느껴졌던 의사의 느낌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꾼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스스로 의사라 생각하는 일상은 말의 습관과 행동의 습관을 바꾸게 한다. 말과 행동이 바뀌면 그것을 만드는 생각도 바뀌게 된다. 습관화된 생각은 관성을 지니게 되고 늘 비슷한 생각으로 이어진다. 그 결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게 된다. 내면에 새겨지는 나도 모르게 하는 생각이 무의식에 각인된다. 무의식에 박힌 관념의 씨앗, 그 씨앗이 바뀔 때 미래가 바뀌게 된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알은 바로 무의식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분석 심리학의 대가 칼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는 이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라고 했다. 결국 운명은 무의식이 결정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무의식에 각인된 관성화된 생각, 관념이 운명을 결정한다. 내면에 단단히 박혀있는 그 관념이 미래의 모습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고정관념이라고 부른다. 관념이 고정될 정도로 강하게 박히면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가난이 관념으로 박혀있으면 늘 가난하게 산다. 가난의 대물림은 관념의 대물림에서 비롯된다. 가난한 일상이 자식들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주고 그 말과 행동이 생각의 습관을 만들기 때문이다. 습관이 된 생각, 관념은 또다시 가난의 조건과 환경을 펼쳐낸다. 그 가난은 사실 자신이 만들고 있다. 내면에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라는 관념이 씨앗처럼 뿌려져 있기 때문이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알미 가난으로 물들어 있다. 어떤 일상을 살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 일상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가? 사소한 말투, 일상적인 행동 하나가 미래를 이끌고 있다. 그 말과 행위가 습관이 되고 관성을 지닐 때 그 관념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알미 삶인 것이다. 나의 알미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모여 삶이 된다. 수술복을 입고 재수를 했던 그 일상이 의사가 된 미래를 당겨주었다. 미래를 기억하는 힘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상상이 기억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미래에 대한 알미 생기기 때문이다. 10여 년 전 서울숲에 지어진 갤러리아 포레라는 아파트를 보았다. 서울숲 한가운데 우뚝 선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나는 그때 마음속 깊이 사진을 찍어두었다. 당시 강남에 개원했었다.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10억 원의 빚으로 시작했다. 나이 35살에 나의 자산은 빚 10억이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카드 한 장과 몇만 원의 돈이 전부였다. 20살에 내가 생각났다. 손에 쥔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전부였던 그때가 떠올랐다. 그리고 감사했다. 열심히 살아준 20살의 나에게 감사하며 웃으며 돌아왔다. 그 후 종종 서울숲에 들러 산책도 하고 조깅도 했다. 갤러리아 포레에 사는 친구들과 선배들을 만나 그곳에 생활도 들었다. 아파트 지하에 있는 중식당에 들러 식사를 하며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을 상상하고 기억했다. 그 삶이 일상이 될 것 같았다. 그 삶이 나의 무의식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러면 알게 된다. 나는 이곳 서울숲에서 살게 되겠구나. 일상이 된 생각은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이것은 막연한 망상이 아니다. 기억이 된 상상의 힘이다. 그것이 삶에 대한 깨달음이다. 그리고 세상의 진리다.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 미래를 기억할 때 그 미래가 나에게 펼쳐진다. 인생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수술복을 입으면 수술하게 되는 것이다. 오롯이 삶을 즐기는 두 가지 방법. 사는 게 즐거워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부처의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내 방식이다. 인류 역사상 깨달음의 최고 경지에 오르신 분이 있다. 바로 고타마 시다르타, 부처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세상 모든 만물은 환영이라는 의미다. 세상은 하나의 꿈과 같다고 말했다. 세상은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닌 환영과 같은 홀로그램이 펼쳐진 것이다. 비슷한 이야기를 한 또 다른 사람이 있다. 바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다. 세상이 시뮬레이션이 아닐 확률은 10억 분의 1이다. 세상이 진짜 현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다. 이 세상은 실체가 없다고 역설하고 있다. 인류 역사상 깨달음의 최고 경지에 오른 사람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이룬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세상은 실체가 없으며 세상은 환영과 같은 것이다. 세상은 홀로그램의 한 장면이며 인생은 그 홀로그램이 합쳐진 한 편의 영화다. 삶이라는 스크린에 펼쳐지고 있는 100년짜리 영화가 우리의 인생이다. 나는 어릴 때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았다. 꼭대기에서 떨어질 때의 그 느낌을 견딜 수 없었다. 내 몸에서 장기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다. 성인이 된 지금은 별 생각 없이 탄다. 몇 번 타보니 그 느낌이 전해주는 쾌감이 있다. 그 공포를 즐기게 되었다. 왜 그럴까? 롤러코스터가 롤러코스터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면 롤러코스터가 주는 공포를 즐길 수 있다.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인생이 한편의 영화임을 알면 영화가 주는 고통과 시련을 즐길 수 있다. 어차피 영화인데 영화 속 장면에서 불과한 공포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영화는 그런 위기 장면이 있어야 한다. 오히려 자주 등장해야 재미있는 영화다. 죽을 뻔한 위기를 헤쳐나와야 더 재미있고 흥미진진해진다. 우리 인생도 똑같다. 인생에 고통과 괴로운 장면이 있어야 행복하고 즐거운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 영화는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영화는 성공할 수 없다. 쾌락과 즐거움만 있는 것은 영화가 아니다. 인생이 영화임을 알면 그것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을 즐길 수 있다. 우리가 슬픈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하나이다. 슬픈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일이 생기고 반전도 생겨 감동하기도 한다. 인생이 지금 슬프고 힘든 장면이 있다면 영화를 보듯 현실을 바라보자. 어차피 인생은 한 편의 영화일 뿐이다. 우리는 영화를 보듯 인생을 즐기면 그만이다. 우리는 영화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주인공이 아니다. 느긋하게 팝콘을 먹으며 인생 영화를 즐기는 관객이다. 주인공인 영화가 아니라 관객으로 보는 영화가 나의 인생이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사는 게 즐겁고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 깨달음이 어렵고 미신적인 것 같다면 또 다른 방식이 있다. 내 방식이다.
그냥 오늘의 당연함에 감사하면 된다. 그러면 사는 게 즐거워진다. 눈앞에 있는 세상에 감사해보라.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기적 같은 일이다. 귀에 들리는 바람에 감사해보라. 귀가 들리지 않는 그 누군가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카톡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스마트폰에 감사해보라.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라 감사의 이유를 모를 것이다. 하지만 20살의 나에게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당연함이다. 부모님과의 식사에 감사하라. 나는 어머니와의 한 끼 식사를 몇백억을 내서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다. 나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오늘의 당연함은 누군가에게 기적 같은 일이고 과거의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상이다. 그리고 미래의 당신에게도 꿈과 같은 일이 될 것이다. 오늘은 70살의 내가 그토록 원하는 48살의 하루이기 때문이다. 그 당연함에 감사해보라. 지금 주변을 둘러보자.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은 10년 전 꿈꿔왔던 것들이다. 당시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당신이 소유하고 있을 것이다. 그 미래가 현실이 된 지금, 오늘의 당연함을 사랑하고 감사해보자. 그러면 사는 게 즐거워진다. 10년 뒤 지금 꿈꾸는 일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하늘을 나는 기분이 들까? 절대 그렇지 않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미래에도 그것은 당연해질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당연함을 감사하고 즐겨라. 그 느낌이 미래를 느끼는 방법이다. 지금 여기에 감사하기. 그 감사함이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될 때 삶은 즐거워지고 미래는 달라진다. 원하는 방향으로 미래가 흘러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미래를 생생하게 느끼고 그 느낌을 기억할 때 미래는 이미 그렇게 존재하게 된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면 어제와 똑같이 살면 된다. 하지만 어제와 다르게 살고 싶다면 당연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사는 게 즐거워지고 영화를 보듯 삶을 즐기게 된다. 친구가 발목을 잡을 때 취업정보 전문업체 잡코리아는 2020년 직장인 596명을 대상으로 경조사비 관련 조사를 한 결과 직장인들은 한 달 동안 평균 15만 9천 원을 경조사비로 예상했다. 직장인들이 지출하는 경조사비로는 직장 동료 결혼식 축의금으로 5만 원을 적정 액수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성별에 따른 금액을 살펴보면 남성이 17만 2천 원, 여성이 14만 7천 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2만 5천 원 정도 경비가 더 높았다고 한다. 당신은 친구 경조사비로 얼마를 쓰는가?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아마 이 정도 수준일 것이다. 그럼 축의금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아마도 상대에게서 받은 금액일 것이다. 적어도 받은 만큼 주게 된다. 친밀도도 중요하다. 얼마나 친한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업무적인 연결성도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내 사업에 대한 기여도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미래에 대비하는 예비비의 목적도 있다. 주는 만큼 받기에 미리 적립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긴다. 우리는 왜 친구가 되었을까? 당신의 친구가 왜 친구가 되었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에겐 학창시절이 있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이다. 학창시절 친구는 같은 학교에 나이가 똑같고 성별도 같았다. 사는 곳도 비슷했다.
비슷한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같은 학교에 배정되어 친구가 되었다. 물론 예체능이나 특수 목적의 학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동네 친구가 학교 친구였다. 지역적 동질성이 학창 시절의 친구 특징이다. 대학을 가면 다르다. 대학은 지역적 동질성이 아닌 성적의 동질성으로 만난다. 각 과별로 성적 편차는 있지만 성적이 비슷한 애들끼리 학교에 모인다. 그리고 몇 년을 친구로 지내고 졸업을 한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업무적 동질성이 중요해진다. 직군별, 직업별로 친구를 만나게 된다. 직장 동기, 동종업계 친구, 경쟁 회사 혹은 동갑 혹은 비슷한 나이대의 선후배가 친구가 된다. 보통의 결혼 적령기가 3, 40대임을 감안하면 이 시기의 친구가 축의금을 가장 잘 챙기게 된다. 자주 보고 매일 점심을 먹고 저녁에 술자리를 하는 사회 친구가 어느덧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4, 50대가 넘어가면 또 달라진다. 이제는 경제적 동질성이 친구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 경제적인 위치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게 된다. 잔인하지만 사실이다. 같은 리그의 사람을 만나는 게 어느 순간 편해진다. 비슷한 운동을 하고 사회적 관심사도 비슷하며 취미 생활도 공유한다. 비슷한 레벨의 차를 몰고 자식들의 학군도 비슷하며 자식들의 성적도 비슷하다. 모임 장소도 비슷하고 말과 행동도 닮아간다.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 노년이 되면 이제는 건강의 동질성이 중요해진다. 건강한 사람끼리 모이는 것이다. 등산을 같이 하고 운동도 같이 하며 술도 같이 하기에 적절한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이 친구가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친구의 변화 과정이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억하는 과거의 베프가 있을 수 있다. 힘든 시간을 보낸 친구가 베프가 될 수 있다. 과거의 추억을 간직한 채 1년에 한 번씩 안부를 묻는 베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아플 때 내 옆에 달려올 수 있는 친구는 그 친구가 아니다. 매일 점심을 같이 먹는 직장 동료, 어제 나와 술 한잔 마신 지인, 매일매일 카톡을 한 친구가 여러분 앞에 약이라도 사올 친구가 된다. 나와의 동질성, 결국 끼리끼리 만나는 것이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지내는 게 친구다. 그 비슷함의 항목은 달라지지 않지만 본질은 변함이 없다. 친구는 나와 비슷해야 한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당신은 성공을 꿈꾸며 나아지고 싶다. 지금보다 여유롭게 살고 인정도 받으며 인생을 업그레이드하고 싶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는 명성을 쌓으며 여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안 부자인 지금에서 부자인 내일로, 부자인 내일에서 찐 부자인 미래로 거듭나고 싶다. 늘 똑같은 나, 과거의 동질성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다. 문제는 이 지점이다. 친구는 내가 자신과 달라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끼리끼리의 동질성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다. 늘 자신의 곁에서 자신과 비슷하길 바란다. 경제적으로 비슷하고 관계적으로도 비슷하며 생각과 말과 행동도 비슷하기를 바란다. 그게 친구이기 때문이다. 이때 친구는 나의 성장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성장한 친구는 나와 달라지기 때문이다. 친할 친과 옛 구를 사용하는 친구의 한자어가 알려주고 있다. 직역하면 친한 옛 것이다. 친구는 과거를 향한다. 과거의 모습과 지금 모습이 변치 않기에 우리는 서로를 친구로 받아들인다. 삶의 큰 허들이 친구가 되는 이유이다. 미래를 향하는 나와 과거에 머무는 친구,
이 간극과 차이가 우리를 여기에 머물게 한다. 친구의 조언이 성공을 위한 발판이 아니라 내 발목을 잡는 손이 된다. 뿌리쳐야 하는 가장 강력한 허들이다. 친구가 허들이 될 때 성장한다. 나는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왔다. 2002년 2월 동계올림픽이 한창인 시기였다.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을 모두 부산에서 보냈다. 그동안 내 곁에서 응원하고 격려해준 친구들이 다 부산에 있었다. 어머니도 부산에 있었고 이모와 삼촌들도 부산에 계셨다.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옆에서 같이 공부하고 밤새워가며 족보를 외운 베프들도 있었다. 서울로 떠나는 나를 위해 친구들, 동생들, 그리고 동기들이 송별을 해주었다. 너무나 고마웠고 가슴 깊이 우리의 추억을 간직했다. 그들이 했던 말들은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있다. 뭐하러 서울 가노? 부산에서 부산대 나왔으면 선배도 많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서울 가서 친구도 없이 외롭게 웃지 지내노. 네 서울말도 못한다 아이가. 그냥 우리랑 부산에서 술도 마시고 지내자. 그리고 마지막 말. 엄마도 부산 계시잖아. 혼자 어떻게 지내시노? 그때 기억에 마음이 뭉클하다. 흔들리던 27살. 그때 모습이 다시 아련해진다. 당시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아니, 다짐했다. 그리고 그들의 허들을 넘었다. 내가 성공해서 다시 연락하면 이들은 나를 반겨줄 것이다. 20년 뒤에 우리 다시 만나자. 아마 너희들도 성공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그들의 연락처를 지웠다. 당신은 성공을 위해 친구의 연락처를 지울 수 있는가? 매일 카톡하고 통화하고 SNS로 서로의 안부를 묻는 지금의 친구를 지울 자신이 있는가?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인생의 허들은 쉽게 넘는 게 아니다. 친구는 여전히 소중하고 그들과의 추억은 따뜻하다. 나를 위해 조언해주고 충고해주고 술 한잔 사주던 친구 목소리는 여전히 나를 감싸고 있다. 그 내면의 목소리가 망설이게 하지만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사실 사람들은 내 인생에 크게 관심이 없다. 그게 친구여도 마찬가지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자신이다. 그리고 한 가지 비밀이 있다. 친구는 자신보다 더 잘된 친구에게 관심을 가진다. 이것은 살면서 알게 된 세상의 진실이다. 당신도 깨닫게 될 것이다. 48년을 살면서 나도 많은 친구가 있었다. 학창시절, 대학교, 사회, 병원, 취미, 방송 등 지나온 시절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친구를 만났다. 지인도 있고 친구도 있고 베프도 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친구와 멀어져도 내가 잘 되어 있으면 친구들은 나를 찾아온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추억을 간직하면 10년 만에 연락해도 우리는 친구로 지낼 수 있다. 그게 세상의 이치다. 그러니 친구 허들에 얽매이지 말고 당신의 세상을 위해 결심해라. 그리고 미래를 위해 발목을 잡은 친구 손을 떨쳐내라. 나도 그랬다. 그러니 당신도 할 수 있다. 친구가 허들이 될 때 당신은 이미 성장하고 있다. 20년 전 연락을 끊은 그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우리는 1에서 2년에 한 번씩 제주도에 골프를 치러 간다. 메뉴가 삼겹살에서 소고기로 변해 있지만 이제는 서로의 허들을 넘어 더 높은 곳에서 잘 지내고 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바다에 내맡길 때 헤엄칠 수 있다.
어린 시절 나는 바닷가 근처에 살았다. 내 기억에도 없는 네다섯, 그때는 백사장 바로 앞에 우리 집이 있었다. 지금은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었지만 어린 시절 광안리 바닷가는 쓰레기와 깨진 병들이 굴러다니는 그저 그런 곳이었다. 그곳은 나의 놀이터이자 일터였다. 나는 거기에서 수영을 하고 모래성을 쌓았다. 씨름도 하고 술래잡기도 했다. 그러면서 물고기도 낚고 작은 개도 잡았다. 그것들을 모아 근처 식당에 팔았다. 하루 종일 잡은 걸 떡볶이 4개와 바꾸는 순간이었다. 그때 나는 경제를 배웠다. 떡볶이를 먹고 아이스크림을 입에 물고 집에 돌아오는 길, 바다는 언제나 달빛을 머금은 채 반짝이고 있었다. 친구들과 백사장을 뛰놀다가 온몸이 땀에 젖을 때는 팬티 하나만 입고 바다로 뛰어갔다. 그 흔한 튜브도 없이 구명조끼도 안 입고 파도를 맞이했다. 부서지는 파도를 헤치며 수영을 했다. 사실 헤엄을 쳤다. 지금처럼 우아하게 수영을 한 게 아니다. 수경을 쓰고 입으로 호흡하며 고개를 숙인 채로 하는 게 수영이다. 헤엄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수영장에서 수영하듯이 헤엄치면 바다에서는 물에 빠지거나 물을 먹는다. 헤엄은 머리를 들고 다가오는 파도를 관찰하며 해야 한다. 적당할 때 코나 입으로 숨을 쉬어야 한다. 바다 수영은 파도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파도에 저항하거나 그 흐름을 거스르는 순간 몸은 가라앉고 또 한 번 물을 먹는다. 나를 내려놓고 바다에 내맡길 때 헤엄칠 수 있다. 세상의 이치도 똑같다. 삶은 우연이고 인생은 운이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도 하지만 노력의 결과는 세상이 만들어낸다. 세상이 그 결과를 책임진다. 그리고 그 세상은 우리의 무의식을 만들고 있다. 내 안에 가득한 무의식의 씨앗들, 그 관념들이 나와 세상과 현실을 만들고 있다. 바다에 오면 알 수 있다. 바다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파도, 그 파도가 나의 세상이고 나의 현실이다. 그 파도 위에서 수영하는 많은 사람이 보인다. 수영장에서 배운 대로 접영을 하고 파도를 헤쳐나가는 멋진 남자가 보인다. 그 옆에서 수영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파도는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다. 이내 물을 먹고 수영을 포기한다. 그들을 바라보며 젊은 시절에 내가 떠오른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조금도 나아가지 못했던 20대의 나에게 꼭 말해주고 싶었다. 너를 믿지 말고 세상에 맡겨봐. 바다는 수영하는 게 아니었잖아. 헤엄치는 거였어. 쉬지 않고 흔들리는 바다를 통해 우리 삶을 통찰해본다. 늘 변하는 인생처럼 바다도 같은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하지만 그 모습은 파도의 모습일 뿐 본질의 바다는 늘 고요하고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다. 우리 삶을 만드는 무의식처럼 바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채 내 마음속에도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 마음속에는 바다가 있다. 우리의 70%가 물인 이유다. 우리는 몸이 아닌 물이다. 30%의 몸과 70%의 물이 섞여 있다면 우리는 물인가 몸인가? 바다에서 시작한 물이 바람을 거쳐 대지로 내려와 우리 몸을 만들고 있다. 우리 몸이 세상인 이유이다. 우리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지구의 70%가 물이라는 사실은 그래서 더욱 철학적이다. 얼마 전 바다를 보러 갔다. 출렁이는 파도에 갈 곳을 잃은 채 떠다니던 빈 페트병이 보였다. 목표를 잃은 채 갈 곳 없이 떠도는 우리 시대 청춘을 닮았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그 흔들림 밑에는 언제나 그 흐름을 만드는 심연의 바다가 있다. 그 심연의 바다가 내 안에도 있다. 그 무의식이 만드는 나만의 세상, 그 바다를 바라본다. 일렁이는 파도 속 무한한 가능 속의 공간이 보인다. 그곳에 나의 미래가 보인다. 그렇게 나는 바다와 하나가 된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처음 읽어드렸던 내용 함께 다시 살펴보고 싶었어요. 수술복을 입으면 수술하게 된다 편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저자는 미래를 기억하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일체유심조라는 불교 경전에서 나온 말이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라는 뜻이었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생각들이 우리의 현실을 만든다는 거였습니다. 생각은 씨앗과 같아서 무의식 속에 심어진 생각의 씨앗이 자라서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마음을 심으면 가난한 현실이, 부유한 마음을 심으면 부유한 현실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라는 믿음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를 넘어서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은 관념을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그 생각이 우리의 현실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실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은 말과 행동을 이끌고요. 결국 새로운 현실을 창조합니다. 다시요. 생각은 결국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게 영향을 끼친 행동은 원래 생각했던 그 현실을 목표로 달려가게 되니 결국 그 꿈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은 참말로 맞습니다. 생각은 그것을 현실로 바꾸거든요. 무의식 속에 심어진 씨앗을 바꾸고 싶다면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 이미지를 무의식에 새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현재의 부족함을 넘어서 새로운 현실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무의식의 힘을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가 허들이 될 때 챕터도 참 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시기에 서로 다른 기준으로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학창 시절은 지역적인 동질성, 대학 시절은 성적의 동질성, 직장 생활할 때에는 업무의 동질성 등등의 기준으로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친구는 우리의 안정적인 지원이 되어주고는 했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인 동질성이나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는 이제 건강의 동질성 같은 새로운 기준이 중요해지면서 친구 관계에도 이제 변화가 생긴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크게 성장하고 싶을 때 친구가 그 성장의 허들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허들, 장애물이나 걸림돌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저자가 서울로 이사를 가려고 이제 한다고 했을 때 부산에 남아있던 친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가려고 하냐 이렇게 말렸다는 거죠. 이 친구들은 변함없는 과거의 동질성을 저자에게 원하지만 저자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이때 친구의 의견이 당신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요. 친구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친구를 이제 자주 만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때로는 과거의 친구 관계를 뛰어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일 수 있지만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일 때도 있다고요. 친구는 우리 인생에서 큰 행복의 원천이 될 수도 있지만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때로는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다.
미래를 향한 여정에서는 그 끼리끼리의 편안함을 넘어서야 한다고요.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경로를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저자의 의견, 아주 크게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친구뿐일까요? 가족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그들이 뛰어넘어야 하는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결심. 네, 불끈했습니다. 우리 절대 허들이 되지는 말아야겠어요, 그들에게. 아무리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서 곁에 두고 싶어도 누군가의 성장을 막는 행동은 말아야겠죠. 아이고, 저 요즘 왜 이러죠? 점점 오프닝과 클로징에서의 멘트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방송 분량에 대한 욕심을 내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고 합니다. 저한테는 바람직한 일인데 이 즈음이 되면 또 우리 작은 나무님들이 아이고 자장님 수다가 너무 많으니 자중해 주십시오 할 때가 되었단 말이죠. 그럼 수다스러운 자작은 이만 물러가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엔딩 음악 듣는 시간입니다. 차분히 음악 즐기면서 오늘 들었던 책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무님들, 사랑하는 나의 나무님들, 요즘 댓글 너무 안 적어주시는 거 아시죠? 아니, 정말 다들 이러시깁니까? 궁금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요즘 뜨막했던 나무님들, 긴 것도 안 바래. 그냥 나는 잘 있다 오바 이렇게만이라도 적어주십시오. 그래야 걱정을 안 하죠. 아셨죠? 그런데도 소식을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냥 파업을 해버릴까? 아니 협박을 하는 건 아니고요. 뭐 할 수도 있지 뭐. 파업 승질나면 하는 거죠 뭐. 안 그렇습니까? 꼭 댓글 하나씩 남겨주세요. 잘 지내고 있다고요? 그러면 충분합니다.